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색빛 관료와 철의 굴레라는 제목으로 세종시대 성군의 신화 뒤에 숨겨진 정치 공학을 심층 분석하며 조선판 하우스 오브 카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세종시대는 훈민정음 창제와 문화융성,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그리고 도덕적인 이상국가 즉 태평성대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실록이 기록한 정치 현장은 달랐습니다. 치열한 권력 암투와 로비, 관료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용인술이 난무하는 현실이었죠. 오늘 저희는 위인전에 박제된 청백리의 허상을 걷어내고 불완전한 인간 군상을 세종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통제했는지 추적해 볼 것입니다. 세종을 지독한 설계자, 즉 워커홀릭 리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치까지 노동을 요구하며 죽을 때까지 은퇴를 불허했는데요. 사직 상소에 대한 세종의 일관된 답변은 바로 윤허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궤장, 즉 앉은뱅이 의자와 지팡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신에 대한 극진한 공경을 나타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 있기 힘들면 앉아서, 걷기 힘들면 지팡이를 짚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뜻이었죠. 세종은 도덕보다 효용을, 명분보다 실리를 택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오점이 있어 완벽한 회색의 해결사 황의 정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능력 만렙, 대체 불가한 인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유연한 행정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리백화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도덕적 결함이 많았습니다. 뇌물수수 사건인 황금대사원 사건을 비롯해 간통 스캔들, 인사청탁 의혹 등 수많은 비리에 연루되었죠. 세종은 이를 통제의 용이성으로 활용했습니다. 약점이 잡혀있는 신하는 왕에게 맞설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이용한 것인데요. 도덕적 흠결을 담보로 잡아 충성을 강요하는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다음은 로비스트와 감시자 역할을 했던 맹사성과 허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맹사성은 윤활유, 부드러운 카리스마, 후원자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황희와 허조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며 학연과 지연을 활용해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막후 조정자였습니다. 하지만 공과 사의 경계가 모호해 청탁에 개입하는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었죠. 반면 허조는 살아있는 브레이크, 원칙주의자, 독설가였습니다. 왕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는 감시자로 황희의 독주와 비리를 막는 시스템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명나라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고 예법 준수를 강조하는 등 원칙을 중시했습니다. 세종의 인사 매트릭스를 보면 이러한 인물들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세종은 비전과 데이터를 가진 설계자였고 황희는 실행과 실용주의로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맹사성은 조정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강직한 신하들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했고 허조는 원칙과 감시를 통해 일이 바르게 되도록 감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결함과 강점을 가진 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경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세종 9년 권력의 민낯이 드러났던 서달 살인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가해자는 좌의정 황희의 사위 서달이었고 피해자는 지방 아전 표은평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표은평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달이 무자비한 구타를 가했고 결국 표은평은 곤장 50대를 맞고 다음 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 살인을 넘어선 권력형 비리였습니다. 공권력 없는 사적 처벌이 묵인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 사건의 은폐 메커니즘에는 황-맨 카르텔이 가동되었습니다. 좌의정 황희는 사위의 살인 소식을 접하자 우의정 맹사성에게 청탁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기획 단계였죠. 다음으로 실행 단계에서는 사건 발생지인 온양의 현감에게 직권을 남용하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작 단계에서 지방 관하는 사인을 구타가 아닌 병사로 왜곡하고 유족을 매수 및 협박하며 심지어 하인의 대리 자수까지 조작했습니다. 이는 중앙의 최고 권력이 지방 사법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전형적인 카르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리더인 세종의 정보망이 이 카르텔을 뚫고 들어간 것이죠. 트리거는 세종의 데이터 검증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한 세종은 의금부의 전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진술 모순이 카르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폐 공작의 전모가 발각되었고 고을 현감부터 판서, 심지어 현직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까지 연루된 게이트가 확인되었습니다. 법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대관들의 탄핵 요구가 빗발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리더인 세종은 도덕보다 효용을 택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황희와 맹사성은 파면 2주 만에 초고속 복직되었고 실행범인 서달만 처벌하고 몸통인 설계자들은 복귀시킨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블랙메일 전략이었습니다. 살인 은폐라는 치명적인 죄과를 덮어줌으로써 평생 갚을 수 없는 정치적 빚을 지웠고 그 결과 죄책감을 담보로 영혼까지 저당 잡힌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세종은 완벽한 도덕성보다 검증된 능력과 통제 가능한 도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시스템은 공법 논쟁이라는 조세 개혁 논쟁을 통해 복원됩니다. 17년간 이어진 이 논쟁은 각 인물의 역할 분담을 재가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이상주의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17만 명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공정한 세금 체계 확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황희는 현실론과 행정 효율을 중시하며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했고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해 강력 반대했습니다. 허조는 원칙과 예법을 강조하며 국가 질서의 관점에서 조율하고 독주를 견제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토론 끝에 이상이 현실에 부딪혀 다듬어진 완성도 높은 정책이 탄생하게 됩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세종은 불완전한 인재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황희는 회색빛 관료이자 행정기술자로서 약점을 쥐고 실무총괄로 활용되었습니다. 맹사성은 유연함과 후원자의 정체성을 가진 로비스트로서 강경한 신료들 사이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갈등을 조정했죠. 마지막으로 허조는 원칙주의자이자 감시자로서 독주를 막는 브레이크, 즉 상호 견제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시스템의 승리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더는 무결점의 인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점 있는 인간들을 조합하여 무결점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설계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황희라는 회색 거인은 세종이 설계한 견제와 균형, 즉 체크 앤드 밸런스 시스템 안에서만 위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잘 드는 칼은 위험하다. 그래서 숫돌, 즉 허조와 기름, 즉 맹사성이 필요하다. 도덕적 순결주의를 넘어선 용인술, 그것이 바로 세종시대의 진짜 힘이었습니다.